우남 이승만. 풍운의 격동기 속에서 젊음을 개혁에 불사르고 혁명가로서 다가오는 외세에 항거한다. 망국의 한 속에서 조국의 자주독립 운동에 온몸을 던졌다. 해방과 더불어 외세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건국의 위협을 이룩한다. 그는 확신에 찬 목표를 위해서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으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었다. 갈망하던 남북 통일은 이루지 못한 채 장기 집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며 4.19 학생 의거를 맞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그를 아직도 우리는 독재자라 부른다. (7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 끝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지 1년 반도 안 된 1912년 봄, 이승만은 뜻하지 않은 종교적 망명길에 오른다. 그토록 그리던 조국을 또다시 등져야 했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것은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던 1910년의 일이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서울 YMCA 진례 총무가 보낸 취업 초청장을 받아들여 대서양과 발틱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소련을 둘러보며 귀국했다. 당시 YMCA는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귀국하자 이승만은 신분 보장 울타리가 된 YMCA 배경을 이용해 민족의 정신적 독립 기반을 다지는 운동에 몰두하면서 학생과 청년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힘을 쏟는다. 그는 젊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1911년 서울 YMCA 브로크만 협동 총무와 함께 한 달 일정으로 전국 순회 강연 대장정에 오른다. 일제에 탄압받는 민족의 참상을 눈으로 목격한 그는 개성에 들러 제2회 전국 기독학생 하령회에 참석한다. 개성 하령회를 지켜본 일본 경찰은 긴장한다. 그들은 이 모임의 대회장이 윤초라는 사실과 이승만 등이 학생들과 숙식하면서 토론을 벌인 것에 주시했다. 모든 단체 활동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지만 YMCA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던 총독부는 비상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른바 105인 사건. 이는 1911년 11월 11일 평북 선천의 신성학교 학생 20명과 선생 7명을 검거 서울로 압송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검거한 사람은 700여 명에 이르고 실제 105명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 이승만은 다음이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YMCA 진례 총무와 구제위원 모트 총무의 도움으로 체포를 모면한 이승만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세계 감리교 대회에 참석을 이유로 쫓기듯 조국을 떠난다. 1912년 3월 26일 당시 75세의 노세한 부친과의 이별을 뒤로한 채 이승만은 조국을 등진다. 이때의 만남이 생전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는 알지 못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프린스턴대 은사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슨을 만나 105인 사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고 일본의 대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와이에서 1912년 8월 14일 그는 옥중 결의 동생인 박용만을 만나 개인적 진로와 민족적 문제를 상의한 끝에 하와이로 건너가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자는 결론을 내린다. 조국으로 돌아가려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다. 그가 하와이에서 착수한 일은 크게 3가지: 언론활동, 선교, 그리고 교육이었다. 1915년 그가 미국 감리교 내에 있던
한인중앙학원 원장직을 사임하고 독자적으로 한인기독교회와 기독학원을 설립한 것은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던 미국 감리교회가 민족주의적 교육 내용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기독교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호노룰루 서쪽에 자그마한 교회를 지어 한국인 자립으로 선교 활동과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배워야 산다며 아는 것이 힘이라고 부흥회를 했고 사탕수수밭에 한인 농부를 가르칠 때는 수많은 교포들이 참여했다. 한편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 교회 안에서 학교를 만들어 한글과 역사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며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홍보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하와이 생활은 그야말로 성직자와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교포들을 상대로 모금을 했지만 반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해에 보냈고 남은 반은 교육비와 태평양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일본의 만행과 한국의 독립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다. 이승만의 하와이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독립운동 재정 지출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교포들에게 정신적 지도자로 이승만과 흥사단의 안창호 그리고 박용만이 있었다. 그들의 독립운동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안창호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정신적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었고 박용만은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 방안이었고 이승만은 언론과 홍보를 통한 여론에 호소하고 온건한 외교 노선을 위한 독립운동 방안이었다. 특히 박용만과의 불화는 더욱 교포들 간의 분열을 부채질했다. 1904년 박용만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항거하는 운동에 참여한 일로 한성 감옥에 투옥, 이승만과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된다. 서로의 의지에 반한 그들은 옥중 의형제를 맺었다.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 무력투쟁 노선을 걷게 된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국군의 훈련은 불법이며 또한 목청으로 훈련을 하는 미미한 군사 조직으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을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와이 동지의 중심의 이승만은 오로지 교육과 홍보, 국제 여론에 의존해야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용만의 소수의 장교 양성 군사 훈련이었지만 동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군단은 2년이 못되어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대한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대규모 평화적 시위가 일어난다. 3.1운동은 이승만의 생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민족의 거사 3.1운동을 계기로 조국을 떠나 망명한 우국지사들의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은 3.1운동 후 한국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민주공화제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통령 직함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상해 임정에서는 수완격인 국무총리로, 대한민국 의회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인 외무총장으로, 한성 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수도에서 수립된 13도를 대표하는 한성 정부를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한 이승만은 한국 임시정부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집정관 총재를 프레지던트로 번역해 대외적 명칭으로 사용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집정관 총재, 즉 대통령 이승만. 일본의 항거, 조국을 떠난 독립운동가, 교육자였던 그가 드디어 전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최고 통치자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지속되었던 외로운 독립투쟁과 조국에 대한 그의 사랑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미했다.